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요즘 계속해서 뜨거워져만 가고 있는 언제 식을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저희 김효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집값을 요즘 사실 계속 지금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봄이 돼서 그런가 물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일 경우에는 어차피 공급망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공급량이 빨리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기존 주택일 경우라도 어차피 1년 주기로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봄부터 좀 더 활발해지긴 하나,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의 집주인들께서도 정말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또 새로운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매물량이 마켓에 나오는 게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또한 가격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급량이 팍팍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집 팔아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또 어차피 살 집을 사야 되니까. 네. 근데 요즘 가격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이 도대체 가격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자꾸 올라가만 가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거죠. 네. 수요량이 갑자기 많이 줄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그것도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현상 속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같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요즘 이렇게 줄 서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웃돈 얹어주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아, 대부분이 웃돈 얹어줘요? 비린 경쟁 심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려서 주나요? 기존 주택일 경우는 지역에 따라 많이 틀리긴 한데요. 네. 보통은 한 10%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네. 그리고 신규 주택일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은 땅은 많이 이렇게 밀어져서 곧 신규 주택이 나올 것처럼 보이나, 공급량이 막혀있는 정도로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커뮤니티에서 지어지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량은 계속 마켓에 머무르게 되고, 또 대기자 명단이라는 그런 관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만 새 집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 절차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왕 얘기가 나오는 김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집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결정된다는 것인데, 네네.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협의하에서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창조되고 파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가격,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 똑같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팔고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성격하게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보다는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팔고 사고의 그런 트랜잭션이 많을수록
가격의 상승도는 훨씬 더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라는 것은 네. 일반적인 시장일 때 네. 보통은 매수자는 오퍼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매도자는 오퍼를 받아서 다시 카운터 오퍼를 하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한 가격으로 갔을 때, 네. 그 다음에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죠. 그럼 하한 가격이 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맞아지는 그 가격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 임대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얼핏 듣기에는 그냥 거래를 잘하면 되는 거 뭐 그냥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느냐, 내려가느냐, 오르느냐 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맞물려서 어쩔 때는 수요량이 많고 어쩔 때는 공급량이 많고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그 다음에 수요량을 비교를 했었을 때 다른 부분들은 일정 불변일 경우 가격과 수요량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적어지는 거죠. 네. 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올라갈 수도 있고 많아지는 네, 거죠. 네. 싸니까 좀 많이 사겠다고 그렇죠. 덤비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과 공급량을 봤을 때는 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죠.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내렸을 때 공급량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그 그래프를 보면 가격과 수요량을 봤었을 때 반비례 곡선이 나오죠. 그렇겠죠. 네, 하향 곡선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가격과 공급량을 봤었을 때는 비례적인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우상향 곡선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공급량이 증가하고 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반복되다가 일정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네. 그 지점이 우리가 평균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거는 다른 부분들이 일정 불변일 때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공급량만 보고 우리가 그런 평균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반대의 경우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바뀌는 경우, 네. 예, 우리가 그런 경우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항상 같은 수준으로 같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시장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수요량의 증가는 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속도와 네.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달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떤 신규 프로젝트가 시장에 나오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예,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해 있었을 때는 수요량이 증가하죠. 수요량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공급량이 수요량만큼 빨리 증가하지를 못한다면. 네.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제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공급량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클을 봤었을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불변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원리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항상 그 물리적인 사이클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침체기에 있었다가 회복기, 확장기, 공급과잉, 침체,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창조되고 파괴되고 네. 계속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주식 시장하고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수요 변화 또는 경제 지표 변화 그런 거를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 지표, 현재 경제 지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만 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영향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러한 그 물리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침체, 회복, 확장, 공급과잉, 그리고 침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가격 역시도 부동산 물리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은 창조되고 파괴되고 창조되고 파괴되고 사이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업앤다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격은 올라간다고 네.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사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sales approach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유사 사례 비교법은 내가 팔고자 하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면은 현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 유사한 부동산이 팔린 거를 기준으로 현재 팔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네. 이거는 유사한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부동산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너무 거슬러서 올라가서 옛날 거를 비교할 수는 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겠죠. 예,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순환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 기간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거래된 것들을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거는 보통 가지를 않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반경 1마일 안에 없으면 확장을 해서 뭐 3마일 이런 쪽으로 가지 소급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현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러한 유사사례 비교법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봤었을 때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사사례 비교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사례 비교법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바이어 마켓이냐, 셀러 마켓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A라는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2022년 3월 기준으로 현재 머티리얼, 그죠? 재료로 현재 땅값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네. 코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심각한 서프라이 랜드 붕괴 이후로 따졌을 때 심각한 바이어 마켓일 때는 팔리는 그 매매 가격이 상당히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원가법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랑 그 유사 사례 비교법을 계산했을 때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바이어 마켓일 때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또 슈퍼 셀러 마켓일 때는 물건은 없고 또 이런 수요량은 많고 그러면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원가법에 의했을 때는 현재 이 정도인데 현재 팔리는 가격은 플러스 얼마를 더 해야 되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원가가 더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계산법이 나온다는 점은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한 그런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로우닷컴이나 레드핀 이런 데서 집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스퀘어핏당 얼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고 현재 이거를 집을 새로 지을 때 가격과 비교해 볼 수는 있겠네요. 비교해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상당히 그 비교의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머티리얼을 어떤 걸 쓰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스퀘어피트당 얼마 이거를 참 하기가 힘든 건 특히 레지덴셜 쪽은요. 네. 똑같은 지역에 물론 똑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500 스퀘어피트가 있고 그게 A라는 집이고 또 B라는 집은 똑같이 2,500 스퀘어피트인데 가격은 A라는 집은 40만 달러고 B라는 집은 또 60만 달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크기인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성에 따라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해결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구의 흐름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단지 인구가 움직임으로써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고 하락하고가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면은 굉장히 풀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해결화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차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원가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 경우는 주로 신규 부동산, 예, 새로운 건축물이 나올 때 가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가법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익금이 나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 가격으로 생성되는 거거든요. 창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신규 주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원가법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토지 구입 비용, 예, 거기에는 디벨로핑 코스트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건축 비용, 그리고 부대 비용 등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이득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원가법에 있어서 토지 구입 비용, 그리고 건축 비용, 부대 비용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건축 비용이에요. 예. 물론 이제 부동산도
획일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뭐 유형별로 따지면은 뭐 거주용 주택이 있을 것이고요. 거주용 주택도 뭐 다양하잖아요. 뭐 네. 싱글 패밀리 홈, 타운하우스, 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상업용 부동산, 뭐 네. 쇼핑센터 같은 거, 산업용 부동산, 웨어하우스, 뭐 셀프 스토리지, 그리고 뭐 오피스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화돼서 꼭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원가법은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원가법보다는 세일즈 어프로치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 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적정 가격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원가법과 플러스 유사 사례 비교법을 우리가 같이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유사 사례 비교법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또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부동산 가격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네. 가장 기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다섯 번째는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income approach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가 주로 임대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익 환원법은 주로 임대용 투자 부동산에 한해서 산정되는 부동산 가격 원리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우리가 유사사례 비교법으로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환원법에 있어서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산정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서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죠? 그런데 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수익환원법을 통한 부동산, 임대용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구매자라든지 또는 팔려는 판매자는 투자자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투자자는 어차피 이윤 창출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기준점은 다 다양합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점은 우리가 대출금리 또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현재 예금금리가 4%, 대출금리가 4%다. 그러면은 수익환원율을 그거보다는 높게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6%, 캡 레이스 6% 하겠다. 그러면 이제 6%를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수입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에 임대 수입이 $2,000다. 네. 그러면은 1년이면은 $24,000가 되는 거죠. 네. 그 $24,000 곱하기 캡 레이트 6%를 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400,000로 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계산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 오케이 $400,000.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정된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구입하려는 판매자가 인정하는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장 가격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높으면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유사사례 비교법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사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인 임대료 산정이 힘들 경우에는 기회비용으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네네. 그 기회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나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산정을 했을 때는 어차피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판매 자체가 되는 기준점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시점에서 팔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가격 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창조되고 파괴되고 창조되고 파괴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인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여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도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1990년도에 지어진 부동산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껏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항상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창조되고 파괴되고 창조되고 파괴되고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고 네.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움직이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곡선으로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원리로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저금리 시대였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이제 임대를 했는데, 이제 금리가 좀 있으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네. 손해다,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딱 객관화시켜서 정답을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빨리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좀 집값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 네. 언제쯤 올까요, 공급 과잉? 그거는 경제학자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도 저희가 그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화 부분에서 네. 지금 홍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요즘 아주 복잡한 가격이 자꾸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가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도 아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